밤의 명작 극장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제1장 84일간의 고독 먼 바다로 나갈 채비.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돛담배를 타고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벌써 84일째 그는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처음 40일 동안은 소년이 그와 함께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제는 정말로 살라오, 그러니까 운이 완전히 다해버린 최악의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은 부모의 명령에 따라 다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첫 주에만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습니다. 소년은 매일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년은 언제나 노인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 해변으로 내려갔습니다. 낚싯줄이 든 바구니, 갈고리와 착살, 그리고 돛대에 말려있는 돛들, 밀가루 포대를 덧대어 기운 자국이 가득한 그 돛은 돌돌 말려있는 모습이 마치 영구히 패배한 군대의 깃발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은 여위고 야위였으며 목덜미에는 깊은 주름이 배어 있었습니다. 뺨에는 열대바다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생긴 갈색 반점들이 퍼져 있었고 고기를 낚을 때 밧줄에 쓸린 상처가 양손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들 중 어느 것 하나 최근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물고기가 살지 않는 사막에 침식된 지형처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모든 것이 늙어 있었으나 단 하나, 그의 두 눈만은 달랐습니다. 바다와 똑같은 색을 띤 그의 눈은 활기차고 결코 굴복하지 않는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독을 견뎌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하면서도 뜨거운 투지였습니다. 얘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운이라는 건 또 언제든 돌아오는 법이란다. 너는 이제 운이 좋은 배를 탔으니 그곳에서 계속 일을 배우렵나? 나는 비록 84일 동안 허탕을 쳤지만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지 않겠니? 하지만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와 다시 배를 타고 싶어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다른 배를 탔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할아버지의 조각배 위에 있어요. 기억나세요? 할아버지와 처음 배를 탔던 날이요. 제가 겨우 5살이었을 때였죠. 할아버지가 너무 큰 고기를 잡아서 배가 산산조각 날 뻔했잖아요. 그때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셨어요. 기억하고 말고. 그때 너는 아주 용감했단다. 꼬리를 치며 배를 뒤흔드는 고기를 보면서도 울지 않았지. 너는 정말로 훌륭한 어부가 될 거야. 어쩌면 나보다 더 위대한 어부가 될지도 모르지. 자, 이제 짐을 옮겨야겠구나. 오늘은 몸이 조금 무겁구나. 노인과 소년은 해변의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어부들은 노인을 보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어부들은 노인을 바라보며 그저 슬픈 기운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슬픔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류의 흐름과 낚싯줄을 내렸던 깊이, 그리고 변함없이 푸른 바다에 대해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소년이 사다준 맥주를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84일간의 허탕이 그의 자존심을 갉아먹을 법도 했지만 노인의 신념은 바다 깊은 곳에 내린 닷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는 바다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에게 삶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감각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85일째 되는 날이다. 나는 아주 먼 바다로 나갈 생각이야. 조류가 바뀌는 지점까지 배를 몰고 가면 분명히 거대한 놈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단다. 늙은 어부의 직관은 때로 예언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지. 할아버지는 아직 충분히 강하세요. 제가 할아버지의 낚싯줄을 챙겨둘게요. 신선한 정어리 미끼도 4마리 준비해 두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내일 꼭 그 거대한 놈을 잡으실 거예요. 제가 소년 시절부터 봐왔던 할아버지는 결코 지지 않는 분이셨으니까요.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소년과 함께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은 야자나무 껍질로 만든 아주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안에는 침대 하나와 탁자 하나, 그리고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흙바닥 위에는 성모 마리아와 코브레의 성녀를 그린 색바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죽은 아내의 유품이었습니다. 한때는 아내의 사진도 걸려 있었으나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외로워져서 노인은 사진을 헝겊으로 덮어 선반 구석에 치워두었습니다. 집 안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치 성찬이 준비된 것처럼 능청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가난을 견디는 그들만의 고결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노란 쌀밥에 생선이라도 먹을까 싶구나. 너도 같이 먹겠니? 그물에 걸린 작은 물고기들이 꽤 많단다. 산이에요. 저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할아버지. 불 피워드릴까요? 밤 공기가 꽤 차갑습니다. 아니다. 내가 알아서 하마. 어쩌면 그냥 찬 밥은 먹어도 괜찮겠지. 불은 나중에 피워도 된단다. 어둠 속에서 생각할 거리가 좀 있거든. 실제로 쌀밥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물 또한 오래전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늙은 어부와 소년이 서로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켜주는 그들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소년은 노인이 배고프지 않기를 바랬고, 노인은 자신이 아직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잠시 후 소년은 신문을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야구 광팬이었고 특히 뉴욕 양키스의 위대한 디마지오를 존경했습니다. 그에게 디마지오는 단순한 야구 선수가 아니라 고통을 견디는 인간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야구 소식은 좀 있더냐? 양키스가 이겼느냐? 위대한 디마지오의 발뒤꿈치 상처는 좀 나았다고 하더냐? 그 상처는 야구 선수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텐데 그는 여전히 경기장에 나갔느냐? 네, 양키스가 이겼어요. 디마지오는 여전히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대요. 할아버지는 디마지오가 왜 그렇게 좋으세요? 세상에는 더 젊고 힘 있는 타자들도 많잖아요. 그는 아버지도 어부였단다.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있지. 게다가 그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경기를 포기하지 않아. 발뒤꿈치에 뼈돌기가 생겨서 걸을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텐데도 그는 묵묵히 경기장에 나선단다. 그게 바로 진정한 남자의 모습이지. 어떤 고통이 와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 나는 바다 위에서 힘들 때마다 그를 생각한단다. 노인은 디마지오를 생각하며 자신의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84일 동안의 허탕은 위대한 디마지오가 겪는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노인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는 낡은 신문지들을 겹겹이 깔아 딱딱했지만 그는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폭풍우나 큰 물고기 혹은 죽은 아내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오래전 그가 소년 시절에 범선에서 일하며 보았던 아프리카의 해안선을 꿈꾸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이 가장 순수했던 시절의 풍경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노인은 황금빛 해변을 보았고 그곳에서 논이는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어린 사자들은 저녁 노을 아래에서 고양이처럼 평화롭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사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평온이자 내일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사자 꿈을 꾸는 동안 노인은 자신이 늙고 병든 어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용맹하고 아름다운 사자들과 함께 아프리카의 해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시원했고 바다는 찬란했으며 세상의 모든 시련은 그 해변 너머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오두막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은 알람도 없이 제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그는 소년을 깨우러 갔습니다. 소년의 집 밖에서 나직하게 이름을 불렀고 소년은 졸린 눈을 비비며 낚싯도구와 미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어부들도 배를 띄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벌써부터 정어리들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자, 이제 가야겠구나. 오늘은 느낌이 아주 좋다. 위대한 디마지오도 나를 지켜봐 줄 것 같군. 조류의 흐름이 예전과는 달라. 분명히 거대한 놈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할아버지, 꼭 큰 놈을 잡으세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쯤 제가 신선한 정어리를 더 준비해 두겠습니다. 노인은 조각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노를 저어나가는 그의 팔 근육은 비록 노쇠했지만 수십 년간 다져진 정확한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구를 벗어나 깊은 바다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먼 곳으로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바다가 있었고 꿈속에 사자들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오늘 그가 마주해야 할 운명이 저 깊은 물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다 위를 나는 새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구남조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먹잇감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새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너도 나와 같구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며 바다 위를 떠도는 존재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40팻돔, 하나는 75팻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100팻돔과 125팻돔 깊이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정확하게 낚싯줄을 수직으로 내렸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조류에 휩쓸려 줄이 엉망이 되기도 했지만 노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정교했고 성실했습니다. 운이라는 건 결국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임을 그는 평생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점점 높이 솟아올랐고 바다는 온통 눈부신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멀리 날아가는 구남조를 바라보며 고깃대의 위치를 짐작했습니다. 새들은 바다 위에 떠있는 비행어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근처에 커다란 포식자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노인은 숨을 죽이고 자신의 낚싯줄 끝을 응시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00팻돔 깊이에 내려든 낚싯줄이 아주 가볍게,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막이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노인의 운명이 바다 깊은 곳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2장 먼 바다의 침묵.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노인은 육지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아주 멀리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바다는 아직 어두웠지만 수평선 너머로 새벽의 기운이 잉크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노를 젓는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물결을 가르는 자신의 조각배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다가 내뱉는 나직한 숨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다른 어부들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깊고 먼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물고기들이 숨어있는 신비롭고 적막한 그들만의 영토였습니다. 육지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밤하늘의 별들만이 바다 위에 내려앉아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서부터는 오직
나와 바다뿐이구나. 아무도 오지 않는 이곳에서 오늘 나는 나의 운명을 마주하게 될 거야. 육지는 이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명징해지는구나. 바다여, 오늘 나에게 무엇을 보여줄 작정이냐? 하늘이 점차 밝아지자 노인은 주변의 생명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남조 한 마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배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새는 수면 위를 날카롭게 응시하다가 갑자기 물을 박차고 튀어오르는 비행어들을 쫓아 날아갔습니다. 비행어들은 은빛 화살처럼 허공을 가르며 도망쳤지만 바다 아래에서는 거대한 다랑어들이 입을 벌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치열한 생존의 현장을 바라보며 바다 위 모든 생명에 대해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연의 섭리 속에 담긴 비정함과 숭고함을 동시에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가엾은 새들아, 너희는 우리 어부들처럼 늘 바다 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하지만 바다는 너희에게 늘 친절하기만 한 곳은 아니지. 너희의 가냘픈 날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주기도 하니까. 그래도 너희는 날아야만 한다. 그게 너희가 태어난 이유니까. 나 또한 이 늙은 몸을 이끌고 노를 저어야 하듯이 말이다. 노인은 바다를 엘마르라고 부르는 젊은 어부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적으로 여겨 남성적인 표현인 엘마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고 고기를 많이 주면 고마운 존재, 그렇지 않으면 원망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 바다는 언제나 라마르, 즉 여성적인 존재였습니다. 바다는 때로 커다란 자애로움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변덕으로 가혹한 시련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떤 모습을 하든 노인은 그것이 그녀의 본성임을 이해했습니다. 바다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녀 안에 담긴 수많은 생명을 품고 흐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정복하려 하지만 바다는 정복당하는 곳이 아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곳일 뿐이지. 그녀는 때로 잔인해지기도 하지만 그것조차 그녀가 가진 거대한 생명력의 일부란다. 그녀가 주는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늙은 어부의 유일한 도리겠지. 수면 위로 예쁜 보랏빛을 띤 군함 파파리가 떠올랐습니다.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그 모습은 마치 보석처럼 아름다웠지만 노인은 그것이 가진 치명적인 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독 묻은 촉수는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마비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노인은 그 아름답고도 잔인한 생명체를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북이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북이들은 군함 파파리를 겁내지 않고 먹어치웠습니다. 노인은 거북이들의 느리지만 단단한 걸음걸이와 수백 년을 견뎌온 그들의 끈질긴 심장을 존중했습니다. 거북이의 심장은 몸이 조각나도 한참 동안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정말 대단한 녀석들이야, 거북아. 너희의 심장은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다고들 하지. 그 끈질긴 생명력. 나도 너희를 닮고 싶구나. 세상이 나를 늙었다고 해도 내 심장만큼은 너희처럼 끝까지 뛰고 있을 거다.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추지 않는 그 단단한 심장 말이다. 태양은 어느덧 충천에 올랐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바다는 유령처럼 평온했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쥐고 있는 손의 감각을 예리하게 세웠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2번이나 헛손질을 했습니다.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미끼를 건드렸지만 바늘을 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의 미학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100팻동계 깊이의 낚싯줄 끝에는 은빛 저어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매력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내린 낚싯줄들이 수직으로 올바르게 내려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그것은 숙련된 장인의 정교함이었습니다. 정확해야 한다. 조류에 휩쓸려 줄이 엉키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 대부분의 어부들은 운에 맡기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줄을 내렸다. 그래야 운이 찾아왔을 때 나는 그놈을 놓치지 않을 테니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운은 재앙일 뿐이지. 시간이 흐를수록 고독은 짙어졌지만 노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와 대화했고 하늘 위의 구름과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침묵은 소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조각배와 낡은 낚싯줄, 그리고 자신의 마른 팔 근육이 이루는 완벽한 조화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등을 뜨겁게 달구었지만 그것 또한 바다가 주는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바다 위에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노인은 충만했습니다. 문득 노인은 소년 마놀린을 떠올렸습니다. 소년이 곁에 있었다면 이 지루한 시간을 함께 견뎌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부는 누구나 혼자서 자신의 바다를 견뎌야 합니다. 소년은 소년만의 바다가 있을 것이고 노인에게는 지금 이 적막한 먼 바다가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왼손이 조금씩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늙음이라는 불청객이 조금씩 그의 육체를 침범하고 있었지만 노인은 그저 묵묵히 근육은 문지르며 고통을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100뱃돔 깊이의 낚싯줄을 받치고 있던 작은 나무 막대기가 아주 미세하게 밑으로 툭 하고 꺾였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미끼를 완전히 삼킨 것이 아니라 그저 주위를 맴돌며 맛을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노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낚싯줄을 손가락 끝으로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진동이 손등을 타고 뇌세포 하나하나를 깨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거대한 놈이었습니다. 작은 고기가 내는 경박한 떨림이 아니라 묵직하고 신중한 거대한 존재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의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소래, 바로 그거다. 조금만 더 깊이 삼켜보렴. 아주 맛있는 정어리란다. 너를 위해 준비한 최고의 선물이지.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물어보렴. 너와 나, 우리 두 늙은 투사가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물고기는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미끼 주위를 수십 번 맴돌며 노인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낚싯줄이 다시 한번 툭 하고 당겨졌습니다. 노인은 줄을 조금 늦추어 주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물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바다 아래에서는 거대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고기, 두 존재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끈이 운명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 장엄한 풍경 속에서 노인은 자신의 온 감각을 손가락 끝에 집중했습니다. 너는 분명히 거대한 놈이구나. 내가 85일 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놈이야. 자, 이제 충분히 맛을 보았으니 결단을 내리렴. 너와 나의 긴 싸움을 이제 시작해보자꾸나. 나는 준비가 끝났다. 네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나에게 보여주렴.
순간 낚싯줄이 엄청난 힘으로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온 힘을 다해 줄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이었습니다. 줄은 팽팽해지다 못해 비명 같은 소리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발을 배 가로대에 단단히 고정하고 등을 뒤로 젖히며 몸 전체로 그 힘을 받아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거대한 괴수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배는 노인의 노질 없이도 아주 천천히,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먼 바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투쟁의 시작이자 위대한 우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맙소사, 이 녀석의 힘 좀 봐라. 배를 끌고 가고 있어. 너는 대체 얼마나 큰 놈이길래 이토록 당당한 거냐? 그래,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너와 나 중 누구의 인내심이 더 강한지 오늘 바다가 지켜봐 줄 것이다. 나는 결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노인은 이제 자신이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닌 물고기가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는 이제 보이지 않았고 수평선 위에는 오직 푸른 바다와 노인,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고기만이 존재했습니다. 사방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정야와 같은 치열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침묵이었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어깨에 메고 자신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사자 꿈을 꿀 때와 같은 강렬한 빛이 타올랐습니다. 85일째 되는 날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제3장 거대한 만남. 운명과 마주한 투지.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순간 노인은 이것이 예산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가 일평생 수많은 고기를 잡아왔지만 이토록 묵직하고도 정교하게 배를 끌고 가는 힘은 처음이었습니다. 물고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기암이 예인선을 끌고 가듯 노인의 작은 조각배를 북서쪽 바다로 천천히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낚싯줄을 어깨에 메고 듬을 배 가로대에 바짝 붙였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통증이 느껴졌지만 노인은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알기에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바다 아래 깊은 곳, 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노인과 물고기는 보이지 않는 생명줄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배는 아주 느리게,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육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너는 정말로 영리하고도 강한 놈이구나. 입에 바늘이 박혔는데도 뛰어오르지 않는 걸 보니 너는 나만큼이나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투사임에 분명해. 그래, 서두르지 말자꾸나. 네가 가고 싶은 곳까지 가보렴. 나는 여기서 끝까지 버틸 준비가 되어 있단다. 네가 나를 죽이려 하든 내가 너를 죽이려 하든 우리는 이제 운명의 한 배를 탄 거다. 바다는 우리 두 존재의 투쟁을 지켜보는 유일한 증인이 되겠지.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바다는 오렌지색에서 짙은 보랏빛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노인은 배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의지할 것이라고는 낡은 배와 낚싯줄, 그리고 소년이 챙겨준 미끼뿐이었습니다. 노인은 문득 옆에 소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이 있었다면 낚싯줄을 좀 더 편하게 관리해 주었을 것이고 이 지독한 고독 속에서 말상대가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독은 어부의 숙명이며 진정한 사투는 언제나 홀로 치러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객관적으로 음시하며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묘한 평온을 만끽했습니다. 소년이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나는 혼자다. 그리고 지금 내 등 뒤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운명이 매달려 있지. 디마지오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 그는 발뒤꿈치의 통증을 견디며 베이스를 돌았겠지. 나 또한 이 밧줄의 무게를 견디며 밤을 맞이할 거다. 소나나, 너는 지금쯤 마을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겠지? 네 기도가 바다를 건너 나에게 닿기를 바란다. 사방은 이제 완전히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고 바다는 검은 벨벳처럼 깊고 아득해졌습니다. 노인은 물고기가 일정한 속도로 배를 끌고 가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역시 지치지 않았으며 이 싸움이 아주 오래 갈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노인은 왼손이 조금씩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낚싯줄을 꽉 쥐고 있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오른손으로 줄을 옮겨 쥐고 왼손을 바닷물에 담가 근육을 이완시켰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닿자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물결 위로 인광을 내뿜는 작은 생명체들이 별빛처럼 반짝이며 노인의 손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왼손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버텨다오. 이 녀석이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른단다. 너와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물고기와 대화하고 있는 거야. 무례하게 굴지 말고 끝까지 예의를 갖춰야지. 배신하지 마라. 내 육체의 일부인 너만은 끝까지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노인은 바다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느끼고 있을 고통과 공포를 상상했습니다. 물고기 역시 노인처럼 이 싸움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두 존재는 각자의 생존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존엄을 위해 이 밤의 침묵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물고기가 불쌍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어부의 본능 사이에서 기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적에 대한 칭호가 아니라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동료에 대한 경외심과 같았습니다. 낚싯줄을 통해 느껴지는 물고기의 호흡은 이제 노인의 심장박동과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야, 내 형제야. 너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나는 너를 반드시 죽여야만 해. 그게 내가 어부로 태어난 이유고 네가 물고기로 태어난 이유니까. 하지만 잊지 마라. 너는 결코 혼자 죽는 게 아니다. 나 또한 이 사투 속에서 나의 일부를 너에게 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거다. 슬퍼하지 마라. 너의 죽음은 가장 위대한 어부의 손에서 완성될 테니까. 한밤중에 작은 구남조 한 마리가 배 위에 잠시 머물다 갔습니다. 노인은 새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새는 아무런 대답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노인은 새의 가늘픈 날개를 보며 이 거대한 바다에서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밤은 깊어만 갔고 노인의 체력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낮에 잡아둔 작은 다랑어 한 마리를 꺼냈습니다. 칼로 살을 발라내어 생으로 씹어 삼켰습니다. 소금기도 없는 맹맹한 맛이었지만 그것이 내일 아침까지 버티게 해줄 유일한 연료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억지로 음식물을 밀어 넣으며 그는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번 고추 세웠습니다. 먹어야 한다. 시루도 먹어야 해. 그래야 내일 이 녀석이 뛰어오를 때 내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 위대한 디마지오도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충분히 먹었을 거야. 나는 아직 지지 않았다. 내 심장은 여전히 아프리카의 사자꿈을 꿀 때처럼 뜨겁게 뛰고 있으니까. 고통은 잠시뿐이지만 패배의 기억은 영원하다.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거다. 갑자기 낚싯줄이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방향을 틀거나 위로 솟구치려는 징조였습니다. 노인은 몸을 바짝 낮추고 줄을 팽팽하게 유지했습니다.
만약 물고기가 한꺼번에 줄을 채가면 배가 뒤집히거나 줄이 끊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노인의 손바닥에서는 다시 피가 배어 나왔고 어깨의 통증은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신음 한번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직 감각만으로 물고기의 크기와 움직임을 가늠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숙련된 관찰자의 예리함과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너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어디 더 힘을 써보렴. 나는 이 작은 조각배와 함께 너를 끝까지 따라갈 테니까. 네가 나를 바다 끝까지 끌고 가도 좋다. 거기서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 바다의 신에게 물어보자꾸나. 나는 85일 동안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 너의 그 거대한 힘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는 불꽃이 될 거야. 줄의 진동을 통해 느껴지는 물고기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노인은 이 녀석이 배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물고기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장엄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확인해야만 이 고통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서 침묵을 지키며 배를 끌고 갈 뿐이었습니다. 수평선 너머에서 미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지자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고 노인의 근육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을 지탱하고 있는 낡은 나무 판자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끈 채 감각만 열어두는 어부 특유의 가스면 상태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사자들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해변에서 장난치는 사자들의 모습은 이 처절한 사태의 현장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평화롭고 찬란했습니다. 노인은 꿈속의 사자들에게서 다시금 일어날 힘을 얻었습니다. 사자들의 포효는 이제 바다의 파도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사자들이 논일고 있구나. 저렇게 자유롭고 용맹하게. 나도 다시 저 해변으로 돌아가야 해. 그러려면 먼저 이 앞에 있는 거대한 운명을 넘어서야만 하지.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곧 해가 뜰 거야.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겠지. 형제여, 너를 볼 준비가 되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눈을 뜨고 굳어진 몸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바닥의 상처는 굳어버려 쓰라렸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낚싯줄을 고쳐주었습니다. 이제 곧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밤새도록 배를 끌고 간 물고기도 분명 지쳤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더 오래 참느냐, 누가 더 끝까지 자신을 믿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지만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정적이었습니다. 85일째 아침이 밝았구나. 물고기야, 너도 밤새 고생 많았다. 이제 서로의 얼굴을 볼 때가 된 것 같군. 네가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이 늙은 어부에게 똑똑히 보여주렴. 나는 준비가 끝났다. 나의 작살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영혼은 너와 함께 뛰어오를 준비가 되었단다. 그때였습니다. 낚싯줄이 갑자기 사선으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수면 위로 거대한 물보라가 일며 노인이 평생 보았던 그 어떤 생명체보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은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배보다 더 긴 몸집을 가진 청새치였습니다. 노인은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 숨이 멎는 듯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사투의 서막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낚싯줄은 비명처럼 팽팽해졌고 노인의 심장은 사자의 포효처럼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 형제여, 끝까지 가보자. 처절한 사투와 숭고한 정신. 물고기가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던 그 장엄한 순간은 노인의 망막에 화인처럼 깊게 박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수천 년의 세월을 빚어 만들어낸 거대한 은빛 조각상이자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신화였습니다. 나처럼 날카롭게 굽은 거대한 주둥이와 깊은 바다의 색은 머금은 보랏빛 지느러미, 그리고 노인의 배보다 훨씬 더 긴 그 압도적인 몸집을 보았을 때 노인은 전율했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 눈으로 확인한 순간 공포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이 먼저 가슴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사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다시 깊은 바닷속으로 묵직하게 잠겨들었고 낚싯줄은 다시금 노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배는 더 깊은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맙소사, 저놈의 크기 좀 보렴. 내 배보다 발치나 더 길구나. 너는 정말로 하늘이 이 바다에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평생 수많은 고기를 보아왔지만 너처럼 당당하고 아름다운 녀석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단다. 그래, 기꺼이 상대해주마. 네가 나를 죽이러 왔든 내가 너를 죽이러 왔든 우리는 이제 운명의 한 배를 탄 거다. 너의 그 고귀한 투쟁에 나 또한 내 영혼을 다해 응답하마. 열대의 햇볕은 노인의 노출된 목덜미를 가차없이 내리쬐었습니다. 소금기 섞인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눈으로 들어갔고 그 지독한 따가움에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손을 떼어 땀을 닦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낚싯줄을 쥐고 있는 손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특히 왼손의 경련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비된 손가락들은 마치 추위에 얼어붙은 죽은 새의 발톱처럼 딱딱하고 부자연스럽게 굳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몸을 향해 꾸짖듯 말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한계를 정신의 힘으로 억누르려는 냉철하고도 처절한 자기 단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왼손아, 제발 좀 정신을 차려라. 지금 네가 이렇게 굴면 나는 저 위대한 녀석을 놓치고 만다. 고통은 잠시뿐이다. 이 마비 또한 곧 지나갈 거야. 정신 차려라. 저 아래에 있는 물고기는 너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견디며 배를 끌고 있단다. 네가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 고기만큼의 품격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니? 내 몸의 일부인 너에게 명령한다. 다시 움직여라. 노인은 배 안을 더듬어 뒹굴던 날생선 조각을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비릿한 냄새와 함께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는 억지로 그것을 씹어 삼켰습니다. 근육에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공급해야만 이 팽팽한 줄의 무게를 단 1초라도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투가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노인과 물고기 사이에는 기묘한 영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낚싯줄을 통해 전달되는 미세한 진동은 이제 서로의 심장 박동을 공유하는 맥박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지치면 노인도 지쳤고 물고기가 발버둥치면 노인의 영혼도 요동쳤습니다. 노인은 이제 물고기를 그저 사냥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고독한 바다 위에서 만난 유일한 동반자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칭이었습니다. 물고기야, 내 소중한 형제야. 너도 정말 힘들겠지. 너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저 바다의 순리대로 넓어 세상을 헤엄치고 있었을 뿐인데 내가 나타나 너를 이 지독한 고통 속으로 끌어들였구나. 하지만 나를 원망하지 마라. 우리는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운명이지만 동시에 이 넓은 바다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니까. 너는 살기 위해 싸우고
나는 내가 아직 어부라는 사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싸운다. 끝까지 가보자. 누가 먼저 쓰러지는지 이 푸른 바다가 끝까지 지켜봐 줄 것이다. 두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수평선 위로 차가운 달빛이 부서져 내렸고 밤하늘의 별들은 차가운 눈동자로 노인의 고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은 집요하게 노인의 눈꺼풀을 짓눌렀고 정신은 자꾸만 아득한 심연으로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몸을 배 가로대에 밧줄로 묶어 고정했습니다. 혹시라도 의식을 잃었을 때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위대한 디마지오를 생각했습니다. 발뒤꿈치의 뼈돌기 통증을 견디며 경기장을 달렸을 그를 떠올리며 자신의 어깨를 파고드는 밧줄의 고통을 훈장처럼 여겼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단순히 상대를 거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얼마나 고귀하고 단단하게 견뎌내는가에 있음을 노인은 이 적막한 밤의 한복판에서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디마지오라면 이 밤을 어떻게 견뎠을까? 그는 분명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 거야. 나 또한 그렇게 할 거다. 물고기야, 너는 아직도 힘이 남아있느냐? 나는 아직 충분하다. 네가 바다 끝까지 나를 끌고 가도 좋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는 오늘 밤 이 고독한 바다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슬픈 우정을 나누고 있는 거다. 조금만 더 견뎌보자. 이제 곧 새벽이 올 거야. 새벽녘. 물고기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급하게 요동쳤습니다. 노인은 등 뒤로 낚싯줄을 바짝 당기며 저항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낚싯줄이 노인의 뺨을 채찍처럼 날카롭게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눈 아래로 뜨겁고 진득한 핏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상처는 깊고 쓰라렸지만 노인은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냄새를 맡자 늙은 어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야성이 다시금 깨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와 물고기의 피가 바닷물 속에서 하나로 섞이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포식자와 먹잇감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걸고 싸우는 두 명의 고독한 전사였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상처를 바닷물로 대충 씻어내고 다시 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좋아. 결국 피를 보았구나. 너의 피와 나의 피가 이 바다를 적시고 있네. 형제여, 너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를 패배시킬 수는 없을 거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 법이니까. 어서 뛰어오르렴. 너의 그 장엄하고 고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다오. 내가 너의 심정에 나의 착사를 꽂는 그 순간까지 너의 그 찬란한 존엄을 절대 잃지 마라. 나 또한 끝까지 품위를 지키마. 노인은 환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짙푸른 바다 위에 아프리카의 황금빛 해변이 환영처럼 펼쳐졌고 그 위를 달리는 어린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배 위에 있는지 아니면 꿈속의 해변에 있는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단 하나, 손등을 타고 흐르는 낚싯줄의 그 뜨거운 감각만은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현실의 끝자락에 붙들어매는 유일한 닻이자 그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고통은 이제 감각의 영역을 넘어 영혼의 시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의지는 닳지 않는 숫돌처럼 더욱 날카롭고 단단하게 베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이어온 사투는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대한 압박감을 느꼈지만 오히려 그 압박감을 살아있다는 축복으로 즐겼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비로소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84일간 허탕을 친 운 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물고기와 형제의 의를 맺고 생의 마지막 불꽃을 가장 화려하게 태우는
고고한 승부사였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노인의 마음은 오히려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이제 곧 세 번째 해가 뜰 거다. 물고기야. 아침이 오면 우리는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해. 너도 지쳤고 나도 지쳤지. 하지만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려는 건 결코 미워서가 아니다. 네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기 때문이야. 너의 죽음은 나의 가장 큰 명예가 될 것이고 나의 고통은 너의 영원한 전설이 될 거다. 형제여, 마지막까지 함께 가보자.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수평선 너머로 희미한 빛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죽음과도 같은 장엄한 정적에 휩싸였지만 노인은 온몸의 신경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물고기가 서서히 큰 원을 그리며 수면 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싸움의 클라이맥스가, 그리고 운명의 결정적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굳어버렸던 왼손을 힘겹게 펴고 작사를 단단히 고쳐주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새벽의 여명보다 더 강렬하고 푸른 빛을 내뿜으며 수면 아래에서 떠오르는 거대한 운명의 그림자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전쟁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5장 피와 뼈의 바다. 처절한 사투와 빈손의 귀환. 물고기가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이미 핏발이 서 있었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어질어질했습니다. 사방이 빙글빙글 도는 감각 속에서도 노인은 낚싯줄을 쥔 손의 감각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배 주위를 크게 돌 때마다 노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낚싯줄을 가슴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줄이 당겨질 때마다 어깨의 상처는 불에 데인 듯 타올랐고 등 근육은 한계를 넘어 비명을 질렀지만 노인은 그 지독한 고통을 연료 삼아 마지막 남은 생명의 힘을 쥐어짰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청새치의 모습이 배 옆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은빛과 보랏빛이 뒤섞인 바다의 신이 온 영혼을 다해 빚어낸 거대한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마지막 힘을 다해 수면 위를 치며 저항했습니다. 그 거대한 몸집이 배 근처에서 요동칠 때마다 노인의 작은 조각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형제여, 이제 정말 다 왔다. 너도 나도 이제 인간과 생물의 한계에 다다랐구나. 너를 죽여야만 하는 이 늙은 어부를 너무 미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그 장엄한 위대함을 내 영혼이 다하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을 거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내 곁으로 가까이 오렴. 너의 그 고귀한 심장에 나의 마지막 예의를 갖추게 해다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곁으로 오너라.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작사를 고쳐주었습니다. 손바닥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심장은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물고기가 다시 한번 크게 원을 그리며 배 바로 옆까지 다가왔을 때 노인은 자신의 모든 의지와 생의 무게를 실어 작사를 내리꽂았습니다. 작살은 물고기의 가슴 지느러미 뒤쪽, 그 뜨겁고 거대한 심장이 뛰는 곳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순간 물고기는 공중으로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마지막으로 허공에 뿌리듯 장엄하고도 처절한 마지막 비상을 마친 후 물고기는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수면 위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맑고 푸르던 바닷물이 순식간에 짙은 붉은색으로 번지며 물들어갔습니다. 노인은 배전에 기대어 쓰러질 듯 가쁜 숨을 내뱉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복의 기쁨보다는 자신과 닮은 거대한 존재의 소멸을 지켜보는 슬픔에 더 가까운 기묘한 감정이었습니다. 끝났구나.
너는 정말로 훌륭하고도 아름다웠다. 이제 너를 배 옆에 단단히 묶고 집으로 가자. 소년이 밤새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곳으로. 너의 그 찬란한 몸을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너는 84일간의 허탕을 씻어준 나의 영웅이자 고집스럽게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다. 이제 편히 쉬어라. 나도 너와 함께 잠시 쉬고 싶구나. 노인은 너무나 거대해서 도저히 배 안에 실을 수 없는 물고기를 배 옆에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돛을 올리고 순풍을 타자 배는 미끄러지듯 항구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멀리 육지의 방향을 가늠하며 노인은 굳어버린 손을 주무르며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물고기가 흘린 선혈은 조류를 타고 바다 깊은 곳까지 진하게 퍼져나갔고 그 피냄새를 맡은 바다의 가장 잔혹한 약탈자 상어들이 어둠의 심연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거대한 청상아리였습니다. 녀석은 면도날 같은 이빨을 드러내며 물고기의 꼬리 부분을 사납게 물어뜯었습니다. 노인은 정신이 번쩍 들어 작사를 들고 다시 한번 사투의 현장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상어의 정수리를 정확히 찔러 녀석은 물리쳤지만 그 필사적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무기인 작사를 바닷속으로 잃고 말았습니다. 작사를 잃었구나. 하지만 내게는 아직 칼이 있고 노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시련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 마음이 남아있지. 상어놈들아, 올 테면 와라. 나는 내 형제를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약탈자들에게 순순히 넘겨주지 않을 거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 법이니까 어디 끝까지 한번 해보자꾸나. 내 남은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서라도 너를 지키마. 상어들의 공격은 끈질기고도 잔혹했습니다.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2마리의 갈라노 상어가 다시 수면 위로 지느러미를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노 끝에 낡은 칼을 묶어 창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어들의 눈을 찌르고 아가미를 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상어들이 한번 물어뜯을 때마다 물고기의 은빛 살점은 한 움큼씩 처참하게 사라져갔습니다. 노인은 물고기가 훼손되는 것을 보며 마치 자신의 영혼이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미안했습니다. 그토록 고귀한 생명을 목숨 걸고 낚아놓고도 끝까지 품격 있게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상어들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떼를 지어 어둠 속에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인광을 따라 상어들의 지느러미가 섬뜩한 빛을 내며 노인을 조여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 소중한 물고기야. 내가 너무 멀리, 너무 욕심을 내어 먼 바다까지 나왔나 보구나. 너를 죽인 죄보다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게 내 뼈를 깎는 듯 마음이 아프다. 놈들이 너의 그 아름다운 몸을 다 헤집어 놓고 있구나. 차라리 내가 너를 낚지 않았더라면 너는 지금도 저 깊고 푸른 바다 속에서 사자처럼 위험 있게 헤엄치고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게 늙은 어부의 오만이었을까? 너의 고결함을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노인은 이제 낡은 칼마저 부러뜨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무기라고는 낡은 몽둥이와 배의 키잡이인 키드뿐이었습니다. 그는 상어들의 머리를 내리치고 찌르며 온 힘을 다해 항거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몰려오는 굶주린 상어떼를 노인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어느덧 물고기의 웅장했던 몸통은 반 이상 사라졌고 은빛으로 빛나던 그 찬란한 가죽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이제는 하얀 뼈만이 달빛 아래 앙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제 더 이상 다가오는 상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감고 배를 항구 쪽으로 묵묵히 몰았습니다. 온몸의 모든 감각이 무뎌졌고 손바닥의 상처에서는 차가운 진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바다의 일부가 되어 유령처럼 배를 몰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의 방향과 멀리 보이는 별빛만이 그의 유일한 길동무였습니다. 자정 무렵 마지막 상어떼가 폭풍처럼 다녀갔습니다. 그들은 물고기에게 남은 마지막 살점 한 점까지 모두 비정하게 뜯어갔습니다. 이제 배 옆에는 거대한 청새치의 머리와 은빛으로 슬프게 빛나는 거대한 척추뼈, 그리고 나처럼 휜 꼬리만이 남았습니다. 노인은 입안에서 비릿한 피냄새를 느꼈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하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어들은 그에게서 물고기를 빼앗아갔지만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투를 벌였다는 그 고귀한 사실만은 결코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바다는 다시 거짓말처럼 고요해졌고 멀리 항구의 가냘픈 불빛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뼈만 남은 물고기를 이끌고 84일간의 허탕보다 더 처절하고 무거운 귀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배전을 때리는 파도 소리는 이제 노인에게 안식이 아닌 세상의 모든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공허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다 끝났구나.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다 끝났어. 내 손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 하지만 물고기야,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게 아니다. 그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운이 없었을 뿐이지. 너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했고, 나 또한 너의 그 고귀한 위대함을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의 마지막 한 조각까지 다 바쳤으니까. 이제 소년에게 가자. 정말 사무치게 쉬고 싶구나. 사자들이 평화롭게 뛰노는 그 황금빛 해변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곳에는 나를 괴롭히는 상어도 없고 뼈를 찌르는 통증도 외로움도 없겠지. 조각배는 고요한 항구 안으로 무겁게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잠든 고요한 밤. 노인은 뼈만 남은 물고기를 배에 묶어둔 채 비틀거리는 힘겨운 걸음으로 자신의 초라한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는 길가에 몇 번이고 쓰러지기도 했고 어깨에 맨 돛대가 너무 무거워 숨을 몰아쉬며 한참을 길바닥에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오두막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낡은 신문지를 겹겹이 깔고 누운 노인의 마른 몸은 밖에서 파도에 씻기고 있는 앙상한 물고기의 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을 만큼 깊고 무거운 잠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오두막 밖 항구에서는 거대한 청새치의 은빛 해골이 차가운 달빛을 받아 슬프고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위대한 인간이 거친 바다와 맞서 싸운 치열하고도 장엄한 기록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굽어 있었고 뺨의 반점은 더욱 깊었지만 그의 숨소리는 바다의 거대한 조리처럼 일정하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결코 패배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라는 거대한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 자신의 인간다운 존엄과 품격을 끝까지 지켜낸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84일간의 긴 침묵을 깨고 돌아온 그에게 남은 것은 비록 앙상한 뼈뿐이었지만 그 은빛 뼈야말로 그가 겪어낸 그 어떤 화려한 승전보보다 더 명징하고 고귀한 증거였습니다. 밤하늘의 차가운 별들은 여전히 노인의 오두막 위를 조용히 비추고 있었고 바다는 다시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6장 사자 꿈을 꾸는 밤. 꺾이지 않는 존엄. 아침 햇살이 항구의 잔잔한 물결 위로 투명하게 부서지며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조각배 옆에 묶여있던 거대한 은빛 잔해는 그 압도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항구에 모여든 사람들을 깊은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머리에서 꼬리까지 무려 18피트나 되는 거대한 척추뼈. 그것은 바다가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거대하고도 처절한 승전보이자 한 존재가 치러낸 지독한 사투의 흔적이었습니다. 어부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비현실적인 크기의 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뼈의 주인이 생전에 얼마나 위험 있는 물고기였을지, 그리고 그 물고기를 여기까지 끌고 온 늙은 어부의 투쟁이 얼마나 고독하고 치열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같은 삶을 살아온 이 수년된 바다의 사내들에게 그 하얀 뼈는 단순한 잔해가 아니라 하나의 장엄한 기록이자 인간의 한계를 증명하는 징표였습니다. 소년 마놀리는 숨을 헐떡이며 노인의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노인은 여전히 낡은 신문지를 겹겹이 깔고 깊은 의식의 심연 속으로 침잠해 있었습니다. 소년은 침대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노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낚싯줄에 살점이 패이고 상어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느라 엉망이 된 그 거친 손바닥. 상처에서는 여전히 진물이 배어나오고 있었고 손가락들은 마치 갈고리처럼 굳어 여전히 보이지 않는 낚싯줄을 쥐고 있는 듯했습니다. 소녀는 그 손을 보며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이 겪었을 그 외롭고 처절했던 시간들이 그 상처 입은 손마디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소리 없이 울며 밖으로 나가 노인을 위해 따뜻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일상의 소음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소년에게는 오직 노인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이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진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깨어나세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제가 여기 곁에 있어요. 다시는 할아버지를 혼자 그 먼 바다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정말로 해내셨어요. 저 거대한 놈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놈을 여기까지 데려오셨잖아요.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부예요. 노인은 정오가 다 되어서야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천장의 낡은 야자 껍질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옆에 앉아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이 다시 현실의 해변으로 돌아왔음을 느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목이 타는 듯 갈증을 느꼈고 온몸의 뼈마디가 잘게 부서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건네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들이켜자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의 영혼에 다시 희미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힘겹게 마른 입술을 열어 자신이 겪었던 그 사흘간의 긴 여정을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얘야, 결국 놈들이 나를 이겼단다. 상어 놈들이 끝내 나를 이겨버렸어. 내 소중한 형제를 다 뜯어먹고 차가운 뼈만 남겨놓았더구나.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 물고기가 할아버지를 이긴 게 아니에요. 상어들도 결코 할아버지를 이기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거대한 놈을 정정당당하게 잡으셨고 끝까지 배곁을 지키셨잖아요. 뼈만 남았다고 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경이로운 투쟁을 하셨는지요. 할아버지는 파괴되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으셨어요. 노인은 소년의 확신에 찬 말에 희미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다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내 자신의 영혼 깊숙이 지켜낸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살점은 파도와 상어에게 내주었지만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바쳤던 자신의 투지와 물고기와 나는 숭고한 영적 교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노인은 소년에게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소년은 이제 부모님의 허락이나 세속의 걱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강한 눈빛으로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할아버지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에게 배울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다시 그 푸른 바다로 나갈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의 굳어버린 손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는 다시 그 사자들이 뛰노는 해변을 향해 노를 저어야 하니까요. 할아버지는 저의 영원한 스승이세요. 그 시각 항구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배 옆에 묶여있는 기괴하고 거대한 은빛별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한 여성 관광객이 식당 종업원에게 저게 대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종업원은 서툰 영어로 그것이 청새치의 뼈라고 열심히 설명하려 했지만 관광객은 그저 커다란 상어의 뼈인 줄로만 오해하고 무심히 지나쳐갔습니다. 비극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노인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였던 그 고귀한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잠깐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볼거리나 오해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제 그런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승리는 타인의 박수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이미 완성된 고고한 마침표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다시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소년은 노인이 평온하게 쉴 수 있도록 조용히 오두막을 나갔습니다. 다시 깊고 아득한 잠속으로 빠져드는 노인의 머릿속에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하고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그리운 해변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부신 황금빛 모래사장. 그 위에서 어린 사자들이 저녁 노을을 듬뿍 받으며 평화롭고 자유롭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사자들과 함께 아무런 고통 없이 해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안식처이자 내일 다시 거친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대한 생명력의 근원이었습니다. 사자들이구나. 여전히 아름답고 용맹하게 뛰놀고 있어. 그래. 인생은 파괴될지언정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다시 그 푸른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되었단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소년아, 우리 내일 다시 바다로 가자꾸나. 노인의 숨소리는 이제 막 잠든 아기의 그것처럼 고요하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84일간의 지독한 침묵과 사흘 밤낮에 처절했던 사투, 그리고 뼈만 남은 빈손의 귀향까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그가 아직 뜨겁게 살아있다는, 그리고 인간의 존엄은 어떤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항구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거대한 뼈를 보며 경외심에 찬 대화를 나누었고, 소년은 노인의 문 밖에서 그가 다시 건강하게 깨어날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이 푸르고 깊었으며 노인은 꿈속에서 사자들과 함께 영원히 늙지 않는 소년이 되어 그 찬란한 해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의 명작 극장,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위대한 명작 노인과 바다. 그 길고도 숭고한 여정이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산티아고 노인이 보여준 그 끈질긴 생명력과 꺾이지 않는 존엄함이 오늘 밤 당신의 고단한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승전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삶 역시 거친 파도와 상어떼를 이겨내고 있는 그 자체로 위대한 명작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모든 걱정을 바다 너머로 던져버리고 노인과 함께 사자가 뛰노는 그 평화로운 황금빛 해변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당신의 밤이 산티아고의 사자 꿈처럼 평온하기를. 편안한 밤 되세요.